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세력이 약화됐다고 하는데요. 밤새 많은 비가 내리고 수도권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소형 태풍이라고 해도 태풍은 태풍입니다. 강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방심해선 안 되겠습니다. 이 폭우와 돌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고요. 태풍이 소멸한 후 남긴 수증기가 내륙을 관통하면서 많은 비를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태풍 이후에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한풀 꺾이나 싶은 더위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하네요. 보통은 태풍이 지나가면서 수온이 낮아지면서 시원해지는데요. 이 태풍이 뜨거운 열기를 몰고 오면서 무더위를 식혀주기는커녕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거나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서 가을에 초강력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추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초강력 태풍 우려에 불안하고 걱정스러운데요. 미리미리 가을 태풍 피해 대비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8월 21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최민혜님이 비가 엄청 와요. 여긴 서울 강남이요. 출근길들 조심하세요. 우름우름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요. 강남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좀 서둘러서 출근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오늘 같은 날은 특히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비가 진짜 세차게 오더라고요.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오늘은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에도 이것이 발생해 식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해서 각 가정에 수돗물을 끓인 뒤에 사용할 걸 권고하고 나섰는데요. 이것은 강이나 바다, 호수 등에서 수중 생태계의 영양물질이 증가해서 물빛이 녹색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빛이 녹색이 되는 현상,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네,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해서 다양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벌꿀과 관련된 소식 전해주신다고 하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숫자 8이 꿀벌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경남의 한 축산농협이 8이라는 숫자가 겹치는 8월 8일을 88 허니데이 이렇게 칭하면서 원래 처음으로 그 관련 행사를 열기도 했고요. 네. 또 양봉을 하는 농가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그 양봉농협들이 있는데 이 농협들에서 어제와 그제 서울광장에서 국산 천연꿀의 우수성을 알리는 또 홍보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베트남 FTA로 인한 벌꿀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문제, 그리고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양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 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아이템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베트남과의 FTA가 발효된 이후에 수입량이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2015년 12월 20일에 이제 한 베트남 FTA가 발효가 됐습니다. 된 후에 이제 관세가 점점 낮아지면서 수입량도 이제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최근 연도를 이렇게 보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보면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량이 48.6톤, 네. 또 수입국 순위로는 6위였습니다. 근데 이런 베트남이 이제 2023년이 되면은 408톤, 어이구. 8배 이상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수입국 순위로도 2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만 375톤 정도가 수입이 되면서 이게 수입국 순위 1위를 지금 기록한 상황입니다. 적용되는 관세가 이제 FTA 체결국 치고는 이제 낮다고 볼 수 있는 정도도 아닌데 이렇게 1위를 차지를 하다가 보니까 국내 양봉업계에서 미치는 우려는 지금 아주 큰 상황입니다. 야, 이거 수치로 보면 엄청난 양이 지금 수입되고 있는 건데요. 그 마지막에 관세가 FTA 체결국 치고는 낮은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얼마로 적용되기에 낮은 편이 아니라고 하는 건가요? 이게 FTA가 이제 체결되기 이전에는 243%의 고관세가 적용이 됐었고요. 이후 낮아지면서 올해 81%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와의 FTA 협정들을 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10년이 지난 상황인데도 80%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건 좀 사실 높은 편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량 1위 국가가 됐다는 게 이제 충격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2029년, 앞으로 한 4년 정도 지나면은 네. 관세가 이제 재료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양봉업계의 우려는 더 큰 상황입니다. 이게 수입량이 늘어나는 걸 보면요. 80%의 관세를 물더라도 국내산에 비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수입이 늘어나는 문제 말고 다른 의혹이 제기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중국산 벌꿀이 베트남을 경유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이게 9개 농협조합장들로 구성된 벌꿀 품질 관리 농협조합장 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협의회가 지난달 하순에 이제 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요. 베트남 수입꿀에서 마트린이라는 성분이 검출됐다는 게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베트남산에서는 이 마트린이라는 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물질은 중국산에서만 검출되는 특징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베트남산 꿀에서 이 성분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물론 국내산 벌꿀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는 물질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베트남산 벌꿀 수입이 늘어나는 시점이 중국산 벌꿀 수입량이 크게 줄어든 시점하고 같다. 이것도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이게 2022년에 176톤 정도 물량이 중국에서 수입되면서 이제 중국이 수입국 순위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베트남은 56톤으로 5위 내에도 순위에 들지 못했었는데요. 이게 2023년으로 넘어서면서 중국산 벌꿀 수입량은 7톤으로 급격하게 줄고 반면에 2022년에 56톤이던 베트남산 수입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8톤으로 크게 이제 급격히 늘어났던 겁니다. 네네. 여기에다가 이제 마트린이라는 성분이 검출되기도 하고 수입량이 급격히 역전이 되다 보니까 이 중국산 벌꿀이 베트남을 통해서 우회 수출되고 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이날 회의의 주요 주제이긴 했습니다. 특히 이게 지난해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국내 양봉업계에서는 솔솔 계속 피어나왔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현지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까 국내 업계로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건 말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그 사양꿀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것 같은데 먼저 이 사양꿀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벌은 꽃에서 화분이나 꿀을 따서 생활하는 생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이 피지 않는 계절에는 꿀벌이 먹을 게 없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봄, 여름 조금 좀 더 길게 가을까지 모아놓은 꿀을 벌들이 먹는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럼 이제 사람이 먹을 이제 꿀이 없어지니까
이게 산업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건 좀 어렵겠고요. 그래서 꽃이 없는 시기에 이제 설탕을 사료로 해서 꿀벌을 키우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꿀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제 사양꿀 혹은 이제 사양벌꿀이라고 하는데 이건 엄연히 천연꿀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 2016년부터 사양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사양벌꿀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제도화해 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설명도 덧붙이게 해놨는데요. 네. 그럼에도 이거 못 믿겠다 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은 한국양봉협회가 품질을 보증하는 한벌꿀이나 아니면 축산업 품질관리원이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꿀 등급제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벌꿀은 국내 대표 양봉 단체이죠. 이제 한국양봉협회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천연벌꿀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요. 네. 또 그리고 꿀 등급제는 축산업 품질평가원이 또 여러 항목을 검사를 해서 1+1등급 그리고 2등급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눠서 국산 천연꿀임을 증명하는 이런 라벨이 상품에 붙여져 있습니다. 야, 이거 저 그 꿀에 관심 많은 사람이었는데 몰랐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지. 한벌꿀.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4년산 쌀 공공비축 계획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가 그제 쌀 45만 톤을 비축하겠다는 공공비축 시행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따르면은 가루쌀 4만 톤과 친환경 쌀 1만 톤 그리고 2024년산 쌀 35만 톤 여기에 대해서 2023년산 쌀 5만 ton을 공공비축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시골에서 정하는 품종에 한해서 산물벼 그러니까 수확 후에 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벼는 이달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리고 건조 후에 포대에 포장한 포대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지금까지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인구가 줄어들면 일자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특히 정년 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들의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재취업도 해야 하고요. 자녀들의 취업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책을 쓴 저자 소개부터 준비를 하셨네요. 네, 서울대 경제학과의 이철희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에 수학했고 네. 같은 대학에서 인구경제학 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했고 이제 뉴욕 주립대학에서 경제학과 조교수 거쳐서 이제 1998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이제 재직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학부와 대학원에서 인구와 경제 과목을 개설해 가지고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는 아주 오랫동안 인구 문제를 관심 갖고 있는 분이신데 네. 이분이 이력을 보니까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 프로젝트도 하셨고 미국 국가경제연구소에서 연구원도 역임하셨고 한국에서는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뭐 외국인 정책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이런 데 각종 본위원들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뭐 서울대 국가미래연구소의 인구 클러스터장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인데 네네. 오늘 함께 읽을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저자가 이제 노동시장에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장차 인구 변화가 어떻게 사회 경제적으로 충격을 가져올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자 이력을 들어보니까 인구 경제학 분야에서 아주 국내에서 손꼽히는 분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경제학을 전공하던 저자가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어떤 건가요? 저희가 보통 보면 대학교나 대학원 때 뭘 배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예. 이분도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분이 미국 시카고 대학교 다닌 이제 1992년 무렵에 저자가 이제 스승인 로버트 포겔 교수가 하는 이제 인구와 경제라는 수업을 처음 듣게 됐어요. 그 수업 듣고 나서 그분이 소장을 맡아서 이끌던 이제 인구경제학 연구센터 연구 조교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미국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건강, 사망, 은퇴, 고령화 연구 같은 것들을 꾸준히
꾸준히 계속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98년도 한국 오고 나서도 이제 한국의 고령 노동 문제 연구를 시작을 하셨고 2004년부터 이제 자기가 배웠던 과목과 동일한 인구와 경제라는 과목을 개설해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자가 한 30년 가까이 이제 인구 경제 문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 기간 동안 이제 한국에서도 인구 문제가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기 네. 시작했죠. 한 눈물을 계속 파고 있는 동안 이제 인구 문제가 올라온 거고 실제 요즘은 보면은 뭐 예능 프로그램도 인구 문제 다루는 거 꽤 있으니까. 어떤 게 있죠? 인구?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혼자 거나 산다. 뭐 이런 줄어드는 가구의 문제 같은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 있어서 이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지기는 하는데 가만 관찰해 보면 인구가 어떻게 줄어든다 뭐 이런 큰 총론적인 관점에는 관심이 되게 많은데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인구 감소 문제나 뭐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되나 이거 관련해서 뭐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뭐 인구가 소멸하지 않을까 이런 쪽 비관론들이 예. 있는가 하면 또 반대쪽으로는 인구가 줄어들면 또 아무런 문제도 없다. 오히려 옛날에 인구 작을 때 더 잘 살지 않았냐. 이런 낙관론을 펴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이 인구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더 엄밀하고 세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규모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인구 규모는 클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규모가 작을수록 공동체 이롭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양쪽 의견이 좀 많이 나뉘는 네, 것 같아요. 네. 일본 영화 중에 고질라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고질라. 영화는 안 보셨더라도 그 큰 괴물 같은 게 뭐 예, 건물 위로 알죠, 솟아 알죠. 있는 거 보셨을 저 건데. 일본 갔을 때 거기 가봤어요. 그 이게- 모형이 있는 곳. 이 실제 일본에서 만들었던 거를 미국에서 1998년도에 리메이킹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 영화보다 고질라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엄청 크게 만들면서 그때 당시 제작을 했던 이제 영화를 리메이크했던 롤런드 에머리라는 감독이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사이즈 이즈 매터 해가지고 규모가 중요하다. 일본판 전자기에서 엄청나게 크게 만들면서 한 집단이나 뭐 이 차별성들을 만들어낸 건데 실제 이제 한 집단이나 국가도 이제 규모가 커져야 더 발전할 수 있다. 이게 인구 문제에서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안 좋다. 안 좋다. 네. 비관론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1973년도에 출간된 영국 경제학자 에른스트 프리드리 슈마허라는 사람이 쓰신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스몰 이즈 뷰티풀. 이 책이 제가 10년 전에 사가지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아직도 안 읽고 있는 책인데 네. 여하튼 이 책의 이야기는 뭐냐 크기가 작을수록 또 환경 친화적이고 뭐 인류 공동체에 더 이로울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구가 너무 큰 것보다는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라서 양쪽 의견들이 좀 팽팽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양쪽 주장이 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한국에서는 인구 규모의 축소가 가져올 좀 커다란 재앙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뭐 가장 뉴스 같은 거 볼 때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저출산. 네. 저출생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에 따른 인구 규모의 축소 문제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관론 쪽이 훨씬 더 우세하게 우리나라에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보면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면서 예. 이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이게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제가 지방 갈 때마다 가끔씩 보는 게 뭐냐 그러면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이 봅니다. 예. 와, 그 극명하네요, 그냥. 그러니까 바로 이게 보여주네요. 예. 결혼식보다 장례식 갈 일들이 많아진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데 2023년 통계청에서 이제 장기 인구 추계 자료를 발표하는데 이 자료를 발표할 때 보면은 이제 시나리오를 여러 개 씁니다. 뭐 좋았을 때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됐을 때 아주 안 좋았을 때 이런 추계를 하게 되는데 중간 정도 추계를 보더라도 한국인의 총 인구가 2072년 정도가 되면 현재 수준의 70% 정도 됩니다. 한 3,600만 명 정도. 3,600만 명. 예. 그리고 만약 좀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 이제 저위 추계가 실현되면 네. 한국 인구가 2072년 되면 3천만 명 정도
지금 5천만 좀 넘으니까 3천만 명이 되게 많이 주는 거잖아요. 네. 3천만 명 하면 제가 어릴 적 기억나는 게 뭐냐면 3.1절 노래 중에 뭐 태극기 휘날려 뭐 3천만 국민 뭐 이런 결에 이런 이야기 들었던 기억 나거든요. 그 어릴 적이 몇 년도인가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게 근데 3.1절 기념가요면은 1919년일 거 아니에요. 그 무렵의 인구를 돌아가는군요. 예. 그럼 한 우리나라 인구가 10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렇게 하면 진짜 충격적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실제 이거 관련해서 2023년 12월 2일에 뉴욕타임즈에 어떤 기사가 떴냐 그러면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 오.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컬럼 같은 게 써 있는데 이 네. 기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한국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이 겪은 수준의 재앙적인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 이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이제 뉴욕 타임즈에 나오게 됐었습니다. 와, 무서운데요. 네. 그리고 또 우리의 인구 감소를 흑사병에 비교하다니요. 규모를 놓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네. 14세기 이제 우리 흑사병은 뭐 책이나 뭐 이런 데서만 보던 그렇죠. 거잖아요. 저도 이제 좀 찾아봤더니 흑사병이 어떤 병인가 봤더니 사람들 겨드랑이랑 사타구니에 달걀 모양의 부종 같은 게 생겨나고 심한 고열 같은 것들로 인해서 다수가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흑사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이제 정확하게 알기는 없지만 추정하기로 어떻게 정도되면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됐다고 했다고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흑사병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뭐 고통이나 뭐 사회적 혼란으로만 끝나지 않고 네. 이런 대규모 역병을 해서 사회 전반이 바뀌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유럽 사회를 그때가 당시 지탱했던 봉건 제도가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봉건 영주 있잖아요. 네. 거기 농사를 지어주던 게 이제 농민들이잖아요. 근데 인구 감소로 농민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토지와 농민 간의 비율이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노동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농민들의 이제 교섭 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봉건제가 이제 무너지는 계기가 됐고 그 이후로 이제 농민들이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 같은 것들이 이제 죽은 사람들, 망자들이나 봉건 영주한테는 안 좋은 일인지 몰라도 이제 살아남은 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일로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흑사병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 자체가 이제 사회 제도들 전반을 다 바꿔버리는 이런 문제도 바뀌는 것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들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700년 전이잖아요. 흑사병 사례가. 예. 이거를 지금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뉴욕 타임즈가 이거 끌고 오기는 했는데 네. 뭐 옛날 이야기를 왠지 지금 좀 하냐. 숫자만 보고 예. 네, 그런 것 같은데. 2023년 아까 통계청 중위치를 쫓아가면 한 30% 정도 인구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흑사병 때도 한 그 정도 감소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요. 좀 비교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사실 딱 와닿지 않긴 해요. 그렇죠. 예. 일상적인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무려 하고. 이게 기계 총론적 감소하면 크게 문제가 되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지라는 것들 들여다보질 않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자는 뭘 보냐 그러면 뉴욕 타임즈에서 뭘 지적했냐 그러면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안 보이기. 북한은 인구가 크게 안 줄어드는데 남한만 이렇게 인구가 많이 줄어들게 됐을 때 하지만? 생길 수 있는 뭐 문제, 뭐 남친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는 한번 지적을 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경제적인 역량을 좀 분석하는데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이나 기업인들은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인구를 보유해야 국내 수요가 있고 그래야지 이제 경제가 좀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천만 명 정도의 인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가면 그러면 한 나라의 인구가 어느 정도일 때 가장 최적 상태냐. 최적 인구에 관한 논의로 또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문제들도 나와요. 예를 들면 인구가 많아야 좋냐. 최적 인구는 도대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꼭 많아야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물론 뭐 많아야 좋은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보다도 작은 인구를 유지하는 나라들 중에도 잘 사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최적 인구가 굳이 인구가 많아야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설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깊숙이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적 인구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인구 감소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제 말은?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군사적인 강대국이 된다거나 뭐 정치적으로 힘을 갖는 나라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강대국이 되기는 쉽지는 않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소국도 많잖아요. 규모는 작지만 강한 나라들, 작지만 강한 나라들도 많이 있어서 뭐 그게 그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크게 걱정할 바가 아니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향후 우리나라가 5, 60년 내에 인구가 3,500만 명 정도로 감소한다라는 인구 전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거는 인구가 3,500만 명 정도로 줄어든다. 인구 규모가 아니고 한 5, 60년 내에 줄어든다. 이 속도 부분들을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된다. 예를 들어 기간이 긴 기간 동안 줄어드는 건 대비할 여력이 충분히죠. 100년, 20년 사이 그 정도 줄어드는 건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데 그 속도가 5, 60년이면 대비할 시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인구 감소의 속도 쪽을 훨씬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랑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인구 구조의 변화도 한번 봐야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흑사병이라는 질병에 의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일정하게 비율로 사망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질병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과 수명 연장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니까 젊은 층 인구는 줄어들고 나이 많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거 구조의 문제가 생겨버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좀 와닿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보다는 그 구조 자체가 바뀌는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고령 인구 같은 경우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72년까지 현재 한 2배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현재 하거든요. 2배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유소년 인구, 청년 인구 같은 경우는 현재 40%까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갑자기 드는 상상이 지하철에 노약자석 없어지겠네요. 그때 되면. 지금도 가보면 긴 자리에 노약자석이라고 전행방차 이런 데는 그렇게 돼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때는 아마 청년석이 생기지 않을까. 청년석.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고령자 늘어나고 청년 인구 줄어들게 되면 특히나 일할 사람. 그렇지 않을까요? 일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인구가 줄어들려면 노동 인구가 감소할 거다. 이 책의 제목도 이제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력이 가장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되는 게 보통 이제 생산 연령 인구. 생산 연령 인구는 15세부터 64세 인구를 말하는데 생산 연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거라는 전망하고도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2023년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현재 3,674만 명이 이제 생산 가능 인구로 잡혀 있는데 이게 2072년이 되면 1,658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줄어드네요. 그래서 현재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현재 수준의 한 45% 정도로 축소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말만 들어봐도 야, 이거 일할 사람 없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자는 이 노동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이 통계치에 나오는 것보다 감소 속도는 생각보다 느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망을 해보면 보통 이제 태어난 인구, 생산 연령 인구 같은 것들은 줄어들지만 실제 일하는 인구, 노동 인구 자체랑 생산 연령 인구가 항상 일치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생산 연령 인구, 우리 뭐 27세 미만인 군인이나 학생들이 일하지 않잖아 지금 현재. 그 생산 연령 인구는 속하지만 노동 인구에는 속하지 않는 거이고 또 65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 중에서 상당수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분은 생산 연령 인구가 아닌데 노동 인구에는 속해 있는. 그래서 이 불일치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보다는 저자는 이제 경제 활동 인구를 살펴보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제 활동 인구. 그리고 그리고 경제 활동 인구는 이제 일을 하고 있거나 뭐 아니면 일할 의사를 가지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들여다보는 게 실질적으로 맞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를 보게 되면 2022년에 한 37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2072년이 되면 얼마가 되냐 그러면 465만 명 정도로 오히려 늘어나는 그러네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청년층 인구는 노동 인구는 줄어들지만 반대적으로 고령층 인구는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15세나 64세 생산 연령 인구와 비교해 볼 때 실제 노동 인구 감소는 생각보다 느릴 수 있고요. 이분의 추정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본격적인 인구 감소는 적어도 15년 후 정도가 돼야지 시작됐다. 그리고 우리가 15년 정도의 시간을 벌고 있는 셈이다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좀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년 인구가 줄어들어도 고령자가 이를 대체하면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어나면 네. 서로 상쇄를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야구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시를 야구 관련된 예시를 좀 많이 드시는데 저자가 이제 1992년도에 페니 마셜 감독이 감독한 그들만의 리그라는 영화를 예를 듭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쵸, 이게 레전드 영화 아닙니까? 맞습니다. 톰 행크스. 예. 예. 오, 기억하시네요. 연식이 좀 되셨네요. 워낙 유명한 영화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 2차 대전 발발로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프로야구 리그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오락이잖아요. 국민들 프로 좋은 건데 그쵸. 이게 리그가 중단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공백 선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여성 프로야구 리그를 창설하고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노동 인구들이 줄어드니까 그 자리를 여성 인구가 대체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이제 그들만의 리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노동 활동 인구의 대체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이게 살펴보게 되면은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같은 게 다른 나라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뭐 경제 활동 인구,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의 경제 활동 인구가 좀 더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 부분들이 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령 인구 비중, 고령 노동자 인구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상당히 높다고는 하지만 초고령 국가인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 어느 정도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15년에서 20년 동안의 총량에서는 노동인구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들은 상당히 크다. 그래요. 근데 하지만 이제 향후 20년 후가 지나게 되면은 인구 변화로 노동 투입이 이전보다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들을 볼 거라고 이제 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작년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2072년 정도가 되면 노동 투입량이 2022년에 72% 수준으로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 노동 인구가 감소해도 모든 산업이 똑같이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를 것 같은데 산업별로 저자는 어떻게 보나요? 저자 같은 경우는 이 비유를 되게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이 폭우가 내리면 모든 지역이 다 침수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지대 쪽에 먼저 침수되고 반대로 또 가뭄이 들었을 때도 모든 저수지가 다 말라붙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충격을 받는 쪽은 닫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 시장에서 이제 총량적인 노동 부족이 발생할 때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일자리 수에 비해서 일할 사람 수가 부족해지더라도 모든 직종, 모든 지역에서 구인난을 겪지는 않을 거다. 그 가까운 장래에 이제 인구 변화로 총량적인 노동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 부분. 특정한 유형의 노동력은 좀 부족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흔히 부족한 젊은 노동자를 나이든 노동자로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면서요. 그게 이것도 프로야구 구단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프로야구 구단들이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 책 읽으면서 1군 선수가 28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28명 선수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체적으로 구단들이 어떻게 구성하냐면 12명에서 13명 정도는 투수, 2명, 3명 정도를 포수, 6명에서 8명을 내야수,
뭐 5명에서 7명 정도를 외야수로 이렇게 꾸려가지고 28명을 구성을 하는데 이 28명 선수를 다 모았다고 해서 그 팀이 인력 수급의 균형에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게 투수는 많은데 포수가 적거나 외야수만 많고 내야수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28명을 채웠다고 해도 이게 균형에 도달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내야수나 외야수가 쉽게 대체가 되냐? 뭐 내야수, 외야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지만 투수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야수로 하거나 갑자기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일루수 하던 사람이 포수로 가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오타니 시바에 요즘 뭐 또 40 클럽 뭐 가입두고 말이 많은데 이런 선수가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다 할 수도 있지만 이 친구가 갑자기 내야수로 가서 아니면 포수로 가서 하라 그러면 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이 프로야구 구단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년하고 고령자의 퇴직률 같은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것도 스포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가 하던 피겨스케이팅. 30대 피겨스케이터를 본 적은 거의 못 봤어요. 없죠. 그러니까 네. 20대에 거의 은퇴를 하잖아요. 그것도 20대 한 후반 정도에 네. 전에 은퇴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들은 지금도 활동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골프 같은 경우는 40, 50대에 활약하는 선수들을 쉽게 또 찾아볼 수 있는 거라서 만약에 고령 신규 진입, 그러니까 청년층의 신규 진입은 중단된다. 노동시장 투입이 중단된다고 하면 어느 쪽이 타격을 많이 입을까? 라고 하면 피겨스케이팅 쪽에 훨씬 더 충격을 엄청나죠. 많이 받게 될 거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노동시장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렇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청취자 입장에서는요. 인구와 기술 변화로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일자리가 뭔지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이게 또 네. 핵심 부분일 수 있잖아요. 예. 이 저자는 이 책에서 노동력 부족 규모가 가장 심각한 산업을 한 5개 정도 꼽고 있는데 여기 다섯 개 기보다 이건 책을 사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핵심이 예. 네,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시켜주면 좋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게 사회복지업, 복지 산업인데 2031년까지 한 37만 명의 노동력 부족이 추가로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산업은 이제 인구 변화로 인해서 노동 공급도 늘어나지만 그거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예, 이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꼽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학력이나 산업 간 대체까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력 부족 규모가 한 73만 명 정도까지 이를 거라서 이 부분의 변화 실제 사실상 제가 가보면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돌봐주시는 분을 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는 벌써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로 한번 보는 게 12만 명 정도의 추가로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게 육상 운송업.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동네 마을버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네 마을버스 중에 상당수가 운전기사님을 못 구해서 중단 상태에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력 부족을 이민 확대로 해결하자 이런 의견이 많은데 이건 어떤가요? 뭐 이민학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안 태어나니까 바깥에서 네. 모셔오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뭐 주요한 해결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함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근본적인 가정이 뭐냐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그 이민을 통해서 외국의 노동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근본 가정이 깔려 있는데 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기엔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 이제는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뭐 중국도 유럽들도 있고 예. 그런 나라에서 동남아시아나 이쪽에 있는 노동인구들을 요구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한국으로 인력을 보내고 있는 그 나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나라도 결국에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저출산이 진행되면 보내기가 쉽지 않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외국 인력이라는 게 이게 풍부한 자원이 아니고 희소한 자원이 돼.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군요. 예, 자원이 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너무 의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이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라는 책 함께 읽어봤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녹조였습니다. 1031님, 9668님.
또 3014님, 여긴 대전이고 출근길인데요. 여기도 비가 내리고 있다고. 그리고 5950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 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윤 씨는 늘 넓은